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4부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마드리드에 도착한 신혼부부는 부모의 결혼 선물로 밍크코트와 자동차를 받는다. 빌리는 멋진 자동차에 마음을 빼앗기고 콜롬비아 대사 부부가 선물한 장미를 받던 내나는 가시에 찔려 손가락에 피가 난다. 피는 계속 흐르고 파리에 이르러서는 콸콸 솟구친다. 네나 다콘테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담당 의사가 도착하는 동안 그녀는 병원 임시 침대에 누워 간호사의 질문에 대답했다. 나이는요? 18살이에요. 전에 무슨 병을 앓았던 적이 있나요? 빌리 산체스는 네나 다콘테에게 손가방을 가져다 주고 결혼 반지를 끼고 있던 왼손을 꼭 잡았다. 당신 손이 너무 차가워. 입술도 파랗고. 괜찮아? 괜찮아.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녀 곁에 있었다. 그때 당직 의사가 와서 다친 네 번째 손가락을 검사했다. 그는 오래된 구리색 피부에 머리가 벗겨진 젊은 의사였다. 네나 다콘테는 의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자기 남편에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너무 놀라지 말아요. 기껏해야 이 식인종이 내 손을 먹기 위해 절단밖에 더 하겠어요? 네나 다콘테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멋진 유머로 그에게 말했다. 의사는 진찰을 마쳤다. 그리고 이상한 아시아 악센트가 있긴 했지만 아주 정확한 스페인어를 구사해 그들을 놀라게 했다. 아닙니다, 젊은이들. 식인종은 이렇게 아름다운 손을 절단하기보다는 죽기를 더 원할 겁니다. 그들은 잠시 멍하게 있었다. 그러자 의사는 다정하게 그들을 안심시켰다. 자, 괜찮을 테니 마음 놓으세요. 자자, 침대를 중환자실로 옮겨줘요. 빌리 산체스는 그녀의 침대를 쫓아가려고 했다. 의사는 팔을 잡으면서 그를 멈춰 세웠다. 당신은 갈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로 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빌리, 난 괜찮아. 안녕. 네나 다콘테는 남편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복도 저편으로 침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작별을 했다. 의사는 간호사가 쓴 병원 기록을 읽느라고 조금 지체했다. 박사님. 무슨 일이죠? 저의 와이프는 임신 중입니다. 얼마나 됐죠? 2달 됐어요.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아내의 침대 뒤로 사라져버렸다. 빌리 산체스는 환자들의 땀 냄새로 진동하는 을신연스런 대기실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는 네나 다콘테를 데려간 텅 빈 복도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긴 나무 의자에 앉았다. 그곳에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그가 그 병원에서 나가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다시 밤이었다. 가랑비가 계속 내리고 있군. 이 세상의 무게에 압도된 것 같아. 대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나 다콘테는 1월 7일 화요일 9시 30분에 병원에 들어갔다. 이번 첫날 밤, 빌리 산체스는 응급실 문 앞에 주차시켜놓은 차 안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른 시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2잔의 밀크 커피와 삶은 달걀 6개를 먹어치웠다.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 식사를 마치고 네나 다콘테를 보기 위해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병원 수의는 그곳이 아니라 정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에게 설명하려고 했다. 마침 그곳에서 일하는 아스트리아스 사람 한 명을 만났는데 그는 수의를 이해시키게끔 도와줬다. 네나 다콘테, 병원에 입원해 있군요.
오늘은 만날 수 없습니다. 병문안은 매주 화요일 9시에서 4시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엿새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럼 내나 다콘테 담당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담당 의사가 누구죠? 머리가 벗겨지고 그 검등 아시아계였는데. 이런 단순한 두 가지 사실만으로는 그 의사를 찾을 수 없었다. 네나 다콘테가 입원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된 그는 차를 놓아둔 장소로 되돌아갔다. 그러자 교통경찰이 다가와 말했다. 저 차를 옮겨주세요. 2블록 더 가면 좁은 길이 있는데 홀스 번호가 있는 보도 쪽에 주차하면 됩니다. 차를 주차한 보도 정면에는 호텔 니콜레라는 간판이 붙은 재건축된 건물이 있었다. 별이 하나뿐인 호텔이었는데 조그마한 접수실에는 소파 하나와 수직으로 놓인 오래된 피아노가 나란히 있었다. 낭낭한 플룻 소리 같은 주인 목소리는 손님이 지불할 능력만 있으면 불어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듯한 눈치였다. 빌리 산체스는 9층의 삼각형 지붕 밑에 있는 빈 방에 11개의 가방과 9개의 선물 꾸러미를 갖고 투숙했다. 그곳은 거품을 내면서 끓고 있는 콜리플라워가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며 나선 향으로 된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찰 그런 곳이었다. 내나, 여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벽은 슬픈 색조를 띤 벽지로 발라져 있고 하나 있는 창문으로는 안쪽 정원의 탁한 분위기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야. 더블 침대, 커다란 옷장, 1인용 소파, 휴대용 수납장, 그리고 세숫대야와 세면그릇이 한 세트를 이룬 세면대가 있어. 그래서 이 방 안에선 침대에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나, 네가 보고 싶어. 모든 기구는 오래되었다는 말보다 더 심한 상태로 낡아 있었다. 하지만 최근 의학의 위생학적 흔적을 보여주는 듯 매우 깨끗했다. 내나, 난 이곳에서 각층의 복도 창고에 쇠사슬로 걸어놓은 변기가 있다는 걸 알아내는데 반나절이나 걸렸어. 복도 끝에 있는 샤워실은 하루에 2번씩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의 현금으로 샤워 요금을 내야 된다는 거야. 거기다 뜨거운 물은 관리실에서 조정하는데 3분이면 끊어진다는 사실도 알았어.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체질에 맞지 않은 이런 규칙이 적어도 1월의 거리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내나,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동안 어떻게 당신이 없는 세월을 살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야. 수요일 아침 호텔방에 올라가자마자 빌리 산체스는 외투를 입은 채 침대에 엎드려 맞은편 길에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있던 화상 그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몇 시지? 5시. 이거 오후 5시인지 새벽 5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 그럼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비바람에 흔들리는 창문으로 본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는 네나 다콘테만을 생각하면서 침대에 깬 채로 있었다. 그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전날 갔던 바로 그 식당에 아침을 먹으러 갔다. 거기서 그는 그날이 목요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병원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비가 그쳤군. 잘 됐어. 병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내 나를 진찰했던 아시아계 의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는 희망을 갖고 병원 정문 앞에 있는 밤나무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 정문으로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점심을 먹고 또다시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추워. 이러다가는 얼어 죽겠어. 그는 얼어 죽을 것 같아 기다리는 것을 단념했다. 오후 7시에 그는 다시 밀크 커피를 마시고 식당 스탠드에서 삶은 달걀 2개를 자신이 직접 집어와서 먹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호텔로 돌아왔다. 그런데 자기 차만 한쪽 보도에 있고 다른 차들은 반대편 보도에 주차해 있는 것을 알았다. 이게 뭐야? 벌금 스티커잖아. 대체 뭐 때문에 벌금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야? 빌리 산체스는 니콜레 호텔 수위에게 벌금 스티커에 대해 물었고 수위는 그에게 그 이유를 힘들게 설명했다. 홀수 날엔 홀수 번호가 있는 길 알아듣겠소? 홀수 날엔 이쪽 홀수 번호가 있는 쪽에 주차해야 하는 거요. 홀수? 맞아요, 맞아. 홀수 날엔 홀수 번호가 있는 길, 그 다음 날엔 저쪽 짝수 번호가 있는 길에 주차해야 한다고요. 2년 전 자기 동네에 있는 영화관에 시장에 관용 자동차를 밀고 들어가 경찰들을 죽을 정도로 당황하게 했던 전력이 있는 철부지 빌리 산체스는 이런 수많은 이성주의적 책략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홀수 날엔 홀수길. 놔둬요. 그냥 놔두라고요. 12시가 되면 다시 바꿔놔야 하니까 당장은 차를 옮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벌금을 내야 하니까 내일까지 그냥 놔두면 된다고요. 빌리 산체스는 더욱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는 레나 다콘테를 생각했을 뿐 아니라 잠을 못 이룬 채 침대에서 뒹굴면서 카리브해의 카르타헤나의 시장터에 있는 호모들이 모인 술집에서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튀긴 생선의 고소한 맛이 그리워. 아르바의 경주선을 급습했던 항구의 술집에서 팔던 야자 열매에 넣은 쌀밥도. 아버지는 실크 파자마를 입고 테라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겠지. 그는 또한 탐욕스럽고 수다스런 자신의 어머니도 생각했다. 어머니는 집에 붙어있질 않았지. 일요일 미사 때 입는 정장을 입고 해가 질 무렵부터 귀에 장미를 꽂은 그녀는 화려한 옷 때문에 더워 질식할 것 같은 모습이었어. 어느 날 오후, 그러니까 7살 때였나? 내가 갑자기 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그녀는 우연히 만난 정부 중에 하나와 침대에서 벌거벗고 있었어. 어머니는 몹시 놀라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것을 기회로 산체스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는 공범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사랑보다 더 유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파리의 슬픈 지붕 밑 침대에서 자신의 불행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울음을 참지 못한 채 자기 자신에 대해 굉장한 분노를 느낄 때까지 그는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매우 유익한 밤이었다. 금요일에 그는 잠을 못 자서 엉망이 된 채 잠을 깼다. 이젠 내 인생을 바꿀 거야. 그래, 우선 옷부터 갈아입자. 그러려면 가방에 자물쇠를 부셔야겠군. 모든 가방 열쇠가 내 나의 손가방 속에 들어있으니까 말이야. 그 손가방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대부분의 현금과 그들이 아는 파리에 사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는 수첩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해미든 샌드위치와 밀크 커피요. 그가 항상 가던 식당에서 자신이 불어로 인사할 수 있음을 알았고 해미든 샌드위치와 밀크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3일쯤 지나자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자신과 가까워져 그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금요일 점심에는 다른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다. 감자? 쇠고기? 맞아요. 그럼 프랑스식 튀긴 감자와 송아지 등심살을 가져다 드리죠. 좋아요. 그리고 포도주 한 병.
네, 알겠습니다. 포도주 한 병까지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자 아주 편안해져서 다시 포도주 한 병을 주문하고는 그 반을 마셨다. 이대로 앉아서 기다릴 순 없어. 내나를 만나러 가자. 억지로라도 병원에 들어가야겠어.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길을 건넜다. 네나 다콘테를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구원자 같았던 아시아계 의사의 형상이 뚜렷이 새겨져 있었고 그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정문보다는 경계가 허술해 보이는 응급실로 가는 게 좋겠어. 어딜 가는 겁니까? 어딜 가는 거냐고요? 피로 점점이 뿌려진 가운을 입은 경비원이 그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 물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 경비원은 그를 뒤쫓아와서 프랑스어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당신 뭐요? 지금 어딜 가냐고 묻잖소. 당장 멈춰요! 경비원은 마침내 우격다짐으로 그의 팔을 잡고는 걸음을 멈추게 했다. 빌리 산체스는 건달 시절의 실력으로 그의 팔을 뿌리치려고 몸부림쳤다. 그때 경비원은 프랑스어로 욕을 한 다음 능수능란하게 그의 팔을 어깨 뒤쪽으로 비틀었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명문가 자제들의 감각적이고 외형적인 사랑을 다룬 작품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오늘은 마르케스 단편 소설의 특징과 함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의 작품 해설을 울산대 스페인 중남미학과 송병선 교수의 도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흔히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단편 소설은 장편 소설을 쓰기 위한 습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1972년에 출판된 순박한 에렌디라와 포악한 할머니의 믿을 수 없이 슬픈 이야기는 족장의 가을을 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출판된 이방의 순례자들에 수록된 잠자는 미녀의 비행기는 작년에 선보인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단편 소설을 보면 앞으로 그가 어떤 작품을 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의 단편 소설들은 그가 장편 소설로 쓰지 못한 소재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최고의 단편 소설로 꼽히는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입니다. 1976년에 쓰여진 이 작품은 네나 다콘테와 빌리 산체스가 유럽에서 신혼여행을 하던 중 네나 다콘테가 장미가시에 찔려 죽는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찾아온 여자친구를 위해 장미꽃을 꺾다가 장미가시에 찔려 폐혈증으로 죽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누가 장미가시에 찔려 죽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릴케가 실제로 그랬던 것이죠. 마술적 사실주의가 라틴 아메리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멋지게 보여준 작품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작품은 라틴 아메리카의 세계와 프랑스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프랑스가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한 빌리 산체스를 통해 독립적으로 현대를 살아나가려면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지구촌 시대의 한 나라의 문화만을 알아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가르시아 마르케스 원작의 눈 속에 흘린 피의 흔적 3부를 마칩니다.